13년 세월에서는 중반에 해당하는 감독님의 고민도 있었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하는 방향성과 도전의식도 그전 작품들보다 훨씬 더 좀 팽배해졌을 때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신수환 감독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적인 그런 기반의 판타지, 가끔 전작들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시킨 작품이어서 그 어떤 작품보다 좀 도전 과제가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감독님과 또 주연 배우인 문근영 배우님 모시고 이 영화 어떻게 촬영하셨고 지금 이 영화가 두 분의 협업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질문도 드릴 기회 드릴 테니까 이따 많이 또 참여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감독님과 배우분을 불러볼게요. 네, 들리시나요? 입장해 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잠깐 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6년 전 작품인데 마치 신작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감독님과 배우분께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사실 기획전 시작해서 어제부터 이제 극장에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는 오늘 이제 오후 또 출근을 했는데 정말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뒤에서 차가 막혀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어제도 그랬는데 제가 만든 영화가 아닌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누가 만든 영화 같던가요? 그러니까요. 누가 만들었지? 근영이가 만든 영화예요. 네. 나무인간이 만든 영화인가? 예, 근데 너무 어쨌든 옛날에 되게 고생하면서 찍고 이랬는데 판타지라서 되게 구현하는 게 이제 쉽지도 않았고 또 근영 씨도 그때 사실은 이렇게 말랐는데 또 살을 빼는 살도 빼고 근데 이제 휠체어로 막 씩씩하게 이제 밀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되게 좀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서 이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독님 이제 지금 유리정원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기억들 많이 끄집어내 주실 텐데 이번 기획전에서 많은 작품을 이제 상영을 하잖아요. 어떤 작품이 제일 행복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유리정원의 행복한 기억 있으셨다고 하고 그 행복을 같이 만들어 주신 문근영 배우님께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근영입니다. 유리정원은 제가 사랑하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주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감독님께 이 신수원 감독전 레인보우부터 오마주 13년의 세월이죠. 그 13년을 총망라한 기획전을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오시면서 로비부터 시작해서 어디든 지금 이 동네가 감독님 얼굴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이 기분을 좀 여쭤볼게요. 아닙니다. 저를 그냥 닮은 너무 이쁘게 그려주셔서 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사실 며칠 전에 상영 테스트 하려고 극장에서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벽면에 이렇게 다 떡하니 얼굴이 있어가지고 놀랬는데 어쨌든 사실은 어느덧 13년이 됐고요. 근데 여기 지금 그림 여기 같이 근영 씨도 있고 다른 배우들도 있고 사실 이 안에 다 채우지 못한 다른 배우들도 굉장히 많고 또 스태프들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실은 제가 이 전화를 몇 달 전에 받았어요. 예, 여기 그 차장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을 때 네. 저희 가족 제 자식 놈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야 그래서 엄마 영화를 다 튼대 그랬더니 엄마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걸 왜? 그래서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뭐 고맙지 막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어쨌든 그 옛날에 있던 외장 하드들을 다 꺼냈어요. 왜냐면 상영본을 한 곳에 모아야 되니까 이게 참 큰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 없는 거예요. 없어서 그 막 연락해서 이렇게 또 모으고 막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저도 옛날에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사진들도 모아보고 막 이러면서 뭔가 그 어제 그 같이 이 토크하셨던 송경원 평론가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기분 아니냐. 근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아드님은 굉장히 그 13년의 기간 동안 많이 성장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장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오마주의 아들과도 좀 기시감이 드네요. 보신 분들은 그죠? 네, 감독님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도 영화들을 통해서 좀 표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 감독님의 앞으로의 영화 인생이 굉장히 길게 남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기획전을 해도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보고 토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만드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 만드세요. 근데 직접 시나리오를 쓰시잖아요. 어떤 시나리오, 완성된 시나리오를 받아서 감독이 연출을 할 때 각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데 이 경우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창작까지 하면서 연출을 하고 만들어 나간다라는 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근영 배우님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작품을 하시면서 여러 감독님과 제작진과 작업을 하셨겠지만 이 작품을 하실 때는 신수원 감독님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어떤 접근을 통해서 같이 또 이렇게 하시면서 호기심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그 대본의 문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대본을 읽는데 그냥 문학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런 느낌이 되게 좋게 남아 있었고 만나 뵙게 되면은 너무 궁금하고 여쭤볼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가 만나고 거의 한 2~3시간을 계속 작품 얘기하고 또 감독님의 전 작품 마돈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과 수다를 오래 떨었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원래 잘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수다를 떨진 또 않으시잖아요. 그쵸?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감독님이 이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재현이 역할을 주시고 네. 이렇게 같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됐죠. 네, 지금 그 단톡방에 이 관객분께서 8년 전에 찍은 영화 맞나요? 방금 찍은 영화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때의 기억을 따끈따끈하게 이게 8년 전 영화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찍은 거 8년 아니에요. 네, 한 6년 네 정도. 네, 그때 기억을 조금 끄집어 내봤을 때 문근영 배우님은 사실 이제 우주 대스타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감독님이 이제 그 전에 만든 영화들에서도 많은 좋은 배우들이랑 작업을 하셨지만 사실 독립영화의 규모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제반사항 조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렇게 스타를 이렇게 셀렉하고 캐스팅하고 같이 이제 협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한테 꼭 필요한 어떤 요소였을 거기 때문에 또 용기를 내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맞는 코드들도 발견하셨을 텐데 어떤 과정이셨는지. 저는 우선 어쨌든 그 근영 씨는 뭐 장하홍련 어릴 때부터 되게 그 눈여겨봤던 배우였고 그 다음에 또
그 유리정원 시나리오를 주기 전에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보지는 못해요. 근데 그 근영 씨 나온 드라마들을 이렇게 챙겨 보면서 특히 신데렐라 언니를 보는데 아 뭔가 그 뭐지 국민 그 뭐지 여동생 이미지 여동생. 아니다. 이 너무 국민 여동생으로 이렇게 이 한계를 지어 버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 언니 보면서 굉장히 어쨌든 오랜만에 근영 씨의 그 성숙한 이미지를 보는데 유리정원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되게 좀 이렇게 그 일단 시나리오를 보내드렸는데 선뜻 또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울 수 있는 그 내용인데 이 어릴 때부터 그 나무를 엄청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영상 뒤져보면 나무하고 뭐 노래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어쨌든 만났을 때 얘기가 굉장히 쉽게 통했어요. 숲이라는 테마와 그 다음에 그 재현이가 나무 인간이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고 네. 사실 이 시나리오 처음에 이제 할 때 좋다는 분도 이제 호불호가 갈렸거든요. 너무 어렵다. 이 추상적이고 판타스틱한 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나무, 인간이 된다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소통의 과정들이 진짜 처음 만나자마자 굉장히 그냥 편하게 얘기가 됐어요. 그 행간을 되게 잘 읽어줬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게 해야지 배우가 사실 저는 사실 배우에게 맡겨서 이 대본을 가지고 맡겨서 이렇게 하지 제가 할 수 있는 연출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정말 50%는 배우가 다 해줘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우가 시나리오를 자기 걸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 문근영 배우님은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사도라는 작품에서 잠깐 뵀었고 그때 앞으로 연기를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하실 건가 보다 기대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상업 영화로 더 좀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작품을 만들긴 했었지만 접점이 크게 없었던 상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이 제일 크셨는지 아까 이제 그 대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외에도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작업하시면서 느낀 감독님 어떤 또 연출가였는지.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배우를 굉장히 배려해 주시고 그냥 연기하면서 재현이를 연기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함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항상 촬영이 끝나고 나면 커트 끝나고 나면 이게 감독님을 보면 감독님이 눈으로 확신을 저한테 주세요. 그걸 주고받는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연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나무 같으신 분이신 거예요? 감독님 어떤 눈빛이? 나의 눈빛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딱 촬영하고 나서 감독님을 쓱 보면 감독님이 이렇게 해주는 그 어떤 우리가 약간 그 네. 현장에서 처음에는 항상 촬영 들어가면 배우랑 1회차, 2회차 때는 서로 이제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있잖아 그거 말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하면 까리 알았어 이렇게 딱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 뭔가 그 배우한테 의지해서 제가 가도 네. 되겠구나라는 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재현이라는 그 캐릭터와 맞는 코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고 감독님이라는 창작의 세계 안에서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봤을 때 감독님의 작품 이제 그 13년 전에 레인보우라는 이제 그 데뷔작 이후에
명왕성과 마돈나를 거쳐서 이 작품을 그 다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작품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그 판타지물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프로덕션과 그리고 실제로 이 숲 안에 이 실험실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실험실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곳을 공간을 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어떤 과제가 남겨져 있고 그 안에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버프,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머릿속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근영이라는 배우가 준 굉장히 든든한 지지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예, 우선 그 근영 씨가 그 이 작품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 스텝이나 그 이 되게 어려운, 저는 계속 저예산을 해왔고 네. 이 작품은 뭐 그나마 그 조금 높은 예산으로 이제 한 10억 정도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우쭈쭈 우쭈쭈. 특히 근영 씨 팬들이 저희 스태프들이 많았어요.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근영이라는 팬심. 배우의 어떤 연기를 보면서 자란 예, 사람들이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현장이 굉장히, 그리고 숲에서 찍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는 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구현해야 되고 저희가 또 이제 세트, 유리정원은 세트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하는 그 헌팅 장소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그런 거라든지 고목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절반 이거 CG로 만든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매드맨 포스트라는 곳에서 굉장히 좀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늪지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습지에서 그런 고목나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술팀하고 반은 스티로폼으로 만들고 위에를 다 CG로 심은 이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숲에서, 그리고 근영 씨가 약간 그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네. 그런데 여동생? 현장에서 그런데? 현장에서 굉장히 씩씩하고 스태프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되게 편하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현장 자체가 물론 그 전에 상업영화 할 때보다는 이렇게 소규모의 현장이고 그 불편한 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그냥 괜찮아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PD님이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네, 뒤에 계세요? 대표님께서 네네. 잘 보이네요. 찍으시 네. 보고 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배우님들과도 그렇고 네. 그래서 굉장히 찍을 때 되게 뭔가 그 숲이 주는 그런 분위기와 약간 우리끼리 뭐냐면은 밥 먹을 때도 왜 도시락 까먹으면 소풍 나온 느낌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그 당시 만들 때 제가 그 감독님 만나뵙고 이럴 때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지금 얼굴을 뵈니까 더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이렇게 고생하셨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기존에 작업했던 작업들과 다른 재현이 가지고 있는 복잡 다단함, 그리고 이제 그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평지풍파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자신을 얼마나 이제 그 격하게 드러내는가, 아니면 거기서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러니까 재현이 광인이 돼서는 안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판단과 어떤 부분을 표현할지 이런 캐릭터적인 고민도 굉장히 깊어졌고 한편으로 그게 재밌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이랑 제일 많이 나눴던 얘기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표현과 어느 정도의 적당함으로 이게 돼야지만이 재현이라는 인물이 사람들한테 이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은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숲에서 한창 촬영을 했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감정인데 다시 이제 도시로 돌아와서 저희가 촬영 순서가 그렇게 돼가지고 도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숲에서의 내가 표현하고 연기했었던 그 재현이의 잔 감정들이 남아가지고 약간 좀 공황 비슷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안 그래도 딱딱 맞게 짜여져 있는 예산과 제작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한 이틀인가 저한테 휴가를 주셨어요. 감독님이 대표님이랑. 그래서 아 나도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행복하고 누리고 표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은 부담감이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좀 영화 촬영 도중에 느꼈던 적이 있었죠. 네, 아마 그러니까 사실 문근영 배우같이 연기 스펙트럼이 넓고 많은 경험을 한 배우가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마치 소설가가 자신의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캐릭터를 기술하는 듯한 어떤 구조로 만드셨잖아요. 그 부분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광인을 뛰어넘는 이 재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판타지 사이의 어떤 인물, 그 인물을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설득시키려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현의 복잡함에 대해서 감독님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예, 그러니까 그때 둘이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 우리도 지금 보면 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과거에 그 공상과학 소설에서 봤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누군가는 그걸 믿고 꾸준히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을 미친 사람이다 아니면 우리랑 좀 다르다라는 이유로 사실 나쁘게 대하기도 하고 차별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현이라는 사람이 미친 과학도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그 사람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그 소설가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결국 그 소설가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재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네.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조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앞부분은 재현을 보여주고 뒤에서는 대부분 어쨌든 둘이 같이 나오지만 앞부분의 중심은 거의 이제 재현으로 이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소설가가 등장하면서 그 안에 재현의 어쨌든 그 과거들이 다시 하나씩 이제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감독님이 배우님이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촬영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사실 재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장애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장애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즈니스로 돌아가고 있는 이 과학 순수 과학을 뛰어넘은 어떤 이제 상업적인 목적의 연구 이런 것들과 결부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좀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이 착취당하는 구조 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멜로 안에서 계급이 생기고 그리고 이 여성은 장애라는 것을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현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짐을 지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이 좀 의도하신 캐릭터에 의도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지 네. 너무 많은 짐을 줘서 미안하고 아니에요. 아니 여기 보니까 감독의 어깨 위에 또 문근영 배우가 마침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제 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네, 그림에. 역전해서 감독님께 네. 디자인 하신 분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그 처음에는 그 설정이 없었어요. 다리 저는 게 없었는데 그 나중에 그 문득 그 나무를 생각하니까 하나잖아요. 다리가 나무는 진짜 물론 밑에 뿌리가 여러 개의 뿌리가 있지만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 재현의 그
재현이 어쨌든 하나의 발에 장애가 있지만 사실 그 장애 자체가 본인이 신념을 지키거나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근데 보는 사람의 시선에 의해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녀에 대한 차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재현이 믿는 인공혈액을 연구해서 자기는 물론 자기 본인 자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것들에 매진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캐릭터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무는 이제 외다리로 서 있고, 그래서 나무의 이미지하고 재현이 쩔뚝거리는 이미지를 초반부에 이제 영화 초반부에 교차시키는 편집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많은 짐을 지었나? 막 이런 생각이 가끔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약간 네. 반성을 가끔 할 때. 그러면은 배우님한테 어떤 짐이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여러 장면들,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 저는 진짜 정말 자신한테 마음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수님, 정 교수님, 나쁜 놈이라고 부를게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다른 여성과 같이 그 배드신을 찍고 있을 때 그 바깥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분노와 배신감 이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잖아요. 크게 표출하지 않고 사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마당을 걸어가는 그것도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신체의 상징인 어떤 신발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는 그 장면에서 재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배우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짐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감독님이 주신 짐이 어떤 건지. 네. 딱히 감독님이 주신 짐이라기보단 제가 선택한 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촬영장에서 감독님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왜 재현이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왜 더 비참하고 더 아픈 걸 행동으로 해야 하는지 나는 사실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근데 감독님이 그냥 이거 나만 딱 한 번만 믿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연기를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왜 감독님이 그런 연기를 요구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작품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아프고 괴로운 심정을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하나의 어떠한 단면만을 봤다면, 감독님은 전체적인 시야에서 재현이라는 인물, 재현이가 받은 상처가 남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영화 보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감독님 믿길 잘했다 했어요. 네. 문근영 씨는 확실히 나무고 감독님은 그럼 숲이라고 이 질문의 대답을 정리를 네. 제가 그 질문 같이 나누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그 톡을 많이 주셨는데 그 질문들도 좀 받아보고, 혹시 마이크도 드릴게요. 질문을 직접 하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은 네.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먼저 톡으로 들어온 네,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졌어요, 갑자기. 네, 다시 켜졌어요. 네. 일단 네. 아까 저희 얘기하는 동안 바로 이제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첫 만남에서 나누셨다는 수다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네. 첫 만남 두 분이서 2-3시간 말씀하셨는데 약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얘기 하셨는지? 네. 작품 얘기. 그러니까 유리정원 이야기도 하고 궁금했던 것도 여쭙고,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 하는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그 명왕성 얘기를 하게 되고, 네. 마돈나 얘기를 하게 되고, 전작들 얘기. 기억난단 말이에요. 네, 막 그 작품 얘기들을 하면서 이 작품들을 관통하는 감독님의 이 시선과
어떤 감독님의 언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는 게 맞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감독님이 맞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 느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낚였습니다. 감독님이 사실 이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제작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워낙 설득을 잘 하실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이렇게 계속 뭔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근영 배우님한테도 그 자리에서 어필을 그죠? 잘 보이셔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으시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우리 근영이 하면서. 그때 나눈 사담은 사담이 아니라 감독님의 목적이 있는 대화였다고 합니다. 혹시 마이크를 먼저 한번 드릴게요. 두 번째 줄 관객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감사하고 문근영 씨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처에 살아서 관심 많고 늘 이렇게 어떤 프로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다가 문근영 씨 오신다는 말 듣고 바로 왔습니다. 프로그램 다 필요 없고 저희도 주변에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 많은데 수목장이라는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수목장이 바로 떠오르면서 수목장인데 이제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누구든 떠나보낼 때 나무 밑에 심으면서 장례 치르면서 나무로 환생하길 바라는 아름답게 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를 마시고 또 사람이 또 자라고 그래서 환생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다 좋게 봤거든요. 근데 영화 딱 시작할 때 보니까 나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 듣고 나서 아름다운 문근영 씨는 과연 어떤 나무에서 태어나길 바랬을까? 나무의 종류? 네, 그래서 장미꽃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나무는 좋을까 해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문근영 씨를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에다 담았는데 2007년에 담았어요. 딸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많이 힘들어해서 딸을 위해서 버킷리스트 봤는데 문근영 씨 만나면 셀카 한번 찍고 딸을 위해서 사인 한 바퀴 받겠다는데 16년 걸렸습니다. 오늘 안 해주시면 내가 또 16년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거 요청이신 건 거죠? 가실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잘해왔습니다. 16년이요? 16년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사실 제가 나무 종류를 잘 몰라가지고 건강하고 푸르르고 그런 나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철나무나 어쨌든 잎이 지지 않는 계속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푸르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쇼핑백이 있잖아요. 선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들께 저희 기획전에서 제작한 감독님의 단편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DVD거든요. 요즘 DVD 플레이어가 많이 없으신가요?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세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단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릴 텐데 첫 질문을 해주신 관객분과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무슨 수다 떠셨어요 하시는 분들 두 분께 각각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DVD의 주인공, DVD를 플레이어를 구매하실 분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많이 이 제목 궁금증을 여쭤보신 분이 있으신데요. 불금네오님께서 여주인공이 다리를 전다는 설정과 제목에 유리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희곡 유리동물원이 생각났는데요. 혹시 염두에 두신 제목인지 말씀 주셨습니다. 유리가 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현의 집도 사실은 온실이잖아요. 온실이고 숲속에서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아버지가 이제 지었던 공간에 재현이 들어오는데 그 공간 자체도 언젠가는 좀 부서지는 쉽게 부서지잖아요. 사람도 쉽게 부서지고
그 어떤 그런 자기의만의 안식처도 쉽게 부서지는 거를 약간 역설적으로 그리고 싶어서 유리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맑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 그 다음 질문은 네, 배우님께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분 아이디도 또 방탄 유리정원이네요. 네. 네. 배우님이 전작 이야기를 하셔서 댄서의 순정이 생각나셨다고 하셨고요. 그 영화에서 그 극중 왈츠 장면에서 그 장면을 몸이 혹시 기억하고 있냐, 댄스를 했던 전적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태와 김태훈 배우님과의 이제 호흡도 어떠셨는지 질문 주셨는데, 네. 그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시, 네네. 제가 그때 현장에서 서태하 선배님이랑 태훈 오빠에게 직접 또 가르쳐드리고 아, 그쵸. 네, 댄서, 전직 네. 댄서로. 리드도 해가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고요. 두 분과 근데 다들 근데 조용조용 하셔가지고 그렇게 막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러질 않았어가지고 촬영은 항상 편하게 하긴 했지만 두 분 다 말씀이 많이 없으셔서 네. 호흡이 어땠는지 숲이랑 더 대화를 많이 나누신 것 그렇죠. 같죠? 나무랑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네네. 네,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아까 손 드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객석에 좀 드릴게요. 네, 저쪽 뒤에서 세 번째 줄 관객도.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최근에는 그 단편 영화 연출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그러니까 영화 연출에 이제 연기보다 연출 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가시는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18년 만에 뵙는 것 같네요. 2005년에. 왜 이렇게 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16년, 18년, 감독님 13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네. 우선 저는 사실 연출의 목적을 두고 작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긴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쓰임새가 더 많은 배우가 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정적인 이미지에 좀 갇혀 있고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거기서 오는 답답함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도 이런 연기할 수 있고 이런 캐릭터 할 수 있는데 왜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안 찾아주면 내가 보여주면 되지? 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내가 제일 표현해보고 싶었던 내 이야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고 차후에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 역시 연출보다는 내가 또 어떤 이미지, 어떤 연기를 관객들 혹은 이 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지를 초점을 두고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해 나갈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문근영, 그러니까 연기자 아니라 연출을 할 때 이제 그 단편을 만들어서 여러 영화제에 초청이 됐잖아요. 지금 부천 또 이렇게 제천, 부산 이렇게 감독님과도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아까 이제 그 처음 만났을 때 수다 떨듯이 연출자 대 연출자로서도 좀 대화를 하셨을 텐데 좀 어떤 응원의 마음이셨는지. 우선 그 작품은 그 유튜브에 창작 집단 바치를 치시면 네. 근영 씨의 3개의 단편을 볼 수 있으니 오늘 가서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우선 그 작품을 사실은 그 저한테 어느 날 링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좀 봐달라고 자기가 뭐 만들었다고. 이미 만들고 나서? 네. 네. 그래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조용히 우리 그때 코로나였거든요. 서로 어쨌든 만나지도 못하고 가끔 카톡만 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쨌든 뭔가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모니터링을 해줬어요. 그 모니터링이 뭐 크게 도움이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제가 웬만하면은 큰 화면으로 보려고 이제는 이제 큰 텔레비전을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가장 놀란 건 뭐냐면은 거기 그 이제는 수중 장면이 있는데 물 속에서 그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는 거 진짜 그 긴 호흡으로 롱테이크로 아니 저 숨을 어떻게 참으면서 저렇게 하지 근데 거기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정말 이 나무 인간이 아니라 네. 뭐지 물고기 전생의 물고기였나 보다. 예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았고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오늘 와서 큰 화면으로 다시 사실 몇 달 전에 유리정원을 계속 봤거든요. 다른 작업 때문에 여러 번 봤는데 오늘 와서 이제 큰 화면으로 다시 이제 보니까 그 배우의 그 얼굴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정말 또 다시 보니까 큰 걸로 보니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유리정원 때 근영 씨가 이렇게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구나 이런 게 있는데 또 본인이 만든 작품을 보면 또 셈이 나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연출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라는 게 결국 감독이 요청을 하고 감독이 오케이 NG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터링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얼굴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그 영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해야 돼 우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농담 삼아서 내가 너의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한 것 같아. 아, 이런 얘기를 욕심. 제가 네네. 둘이 얘기했어요. 예. 너의 그 네가 갖고 있는 그 연기나 이런 것들이 너에게 온전히 맡겨졌을 때와 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문근영 감독님일 때와 배우일 때와 누가 더 독한 것 같아요? 연출자 문근영이 문근영을 더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일 때가 더 독한 것 같아요. 연출은 사실 내 연출로서의 욕심이나 욕망이 있으면 좀 더 독하게 뭘 하고 할 텐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연출보다 이 감정을 물속에서 이걸 표현할 거야 이게 더 저는 강했었기 때문에 배우일 때 그리고 배우로서의 욕심과 욕망과 네.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게 더 독한 것 같아요. 배우일 때. 지금 얼마나 더 독할지는 지금 지옥2 촬영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거기서 화살촉 리더예요. 이제 끝났지 뭐. 완전 K 드라마 중에 제일 독한 캐릭터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걸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신 거죠? 네, 지금 꾸준히 틈틈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OTT에서 많은 얘기를 못하게 할 게 뻔하긴 하지만, 네, 독하다는 건 얘기해도 되니까, 그죠? 네. 아주 독한 맛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유리수원님께서 최근작 오마주와 입봉작 레인보우를 제외한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 독립영화에서 보기 드문 판타지 스릴러 같은 장르 영화의 틀을 많이 차용하시는데 이게 상업성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장르 영화의 형식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상업성. 일단 네, 상업성을 위하신 건지 네. 뭐 의도적으로 상업성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장르 영화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익숙한 영화의 어떤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저는 이제 주말의 명화 이 매니아였습니다. 매니아였고 극장은 별로 못 갔지만 근데 그 영화들이 결국은 그 과거의 흑백 영화든 컬러든 과거에 지금은 예술 영화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장르에 익숙한 영화들이었거든요. 뭐 그 서부극부터 아니면은 지금 아트무비라고 하는 불리지만 뭐 히치콕의 영화라든지 뭐 아니면 그 지금 어쨌든 뭐 길 뭐 이런 영화들이 지금 예술 영화지만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대중적인 그렇죠. 영화의 한 네. 형식이었고 그런 형식에 저는 익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닮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영화를 또 찍다 보니까 약간은
장르적인 그냥 틀 안에서 꽉 지어진 형식보다는 다른 걸 해보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이 이제 점점 늘기는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오마주도 사실 그런 결에서 보면은 그 전작하고는 조금 약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하고 싶었었던 게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찍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다음 작품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어떤 거를 만들어줄지 잘 가늠이 안 될 경우가 많은데 감독님 하도 열심히 많이 만드셔가지고 계속 굉장히 많이 그 변화를 수용하고 그 시기마다 다른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진짜 그 봉준호 감독님이 말한 리스펙을 해줄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와니님께서 그 감독님 그 작업하실 때 각본과 감독의 역할 중 어느 부분이 더 힘드신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쓰고 찍고 쓰고 찍고 쓰고 찍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쓸 때 찍는 걸로 피하고 찍으면서 쓰는 걸로 피하고 이럴 것 같다는 느낌도 없잖아 드는데 어느 경중을 따지기 힘들 정도로 다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니 우선은 뭐 2년마다 어쩌다 보니 되게 좋은 배우들과 이제 좋은 스태프들 만나서 이렇게 2년마다 찍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확실히 되게 커서 지금은 오마주 찍은 게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여담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장에 계속 찾아와 주셔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 영화를 찍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각본 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시나리오 쓰는 과정이 제일 힘들고 시나리오가 물론 저예산으로 찍더라도 사실 그 제작 지원을 받든 아니면은 어디선가 투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대본을 가지고 어쨌든 끌어오는 형식이잖아요. 물론 제가 작품을 여러 편 하다 보니까 그걸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완전 신인일 때보다는 좀 덜 힘든 것도 있지만 역시 그 각본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고 머릿속에 구상을 하더라도 이걸 굉장히 촘촘하게 정말 찍을 수 있는 촬영 대본과 배우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배우가 사실 인형이 아니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그 연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설득을 시키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본을 쓰는 과정이 저는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엔 있지만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빨리 촬영하고 싶습니다. 네, 쓰고 부러워요. 촬영장에 있는 근영 씨가. 아니 근데 지금 그 질문의 흐름, 질문에도 이제 트렌드가 있잖아요. 같은 단톡방 안에서 오늘 경향이 다들 저는 문근영 씨를 몇 년 만에 뵙는데요가 지금 이게 완전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20년 만에 뵙는 분 질문부터 어렸을 때 처음으로 좋아했던 배우십니다 하셨는데 양님께서 그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재현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마음으로 재현을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무수한 캐릭터를 연기하셨을 텐데 재현은 어떤 인물인지. 저는 유리정원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소외당하고 그 외면당하고 그래서 그걸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현이는 고립되길 바라는 사람, 나 혼자서 스스로 치유하길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면으로는 그치만 그 고립되는 장소 자체가 다른 고철 정원도 아니고 유리 정원이잖아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쉽게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재현이는 이 상처로부터 외면하고 나 스스로 치유하고 싶지만 사실은 세상 밖을 나가고 싶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고 언제든지 이 마음의 문을 유리를 깨듯이 부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양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캐릭터를 풀어가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이 좀 약간 자정작용을 하는 캐릭터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주신 감독님은 이렇게 독립영화 하시면서도 이렇게 규모 있는 작품이나 장르성 영화를 하시나요? 막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감독님도 이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감독님 장편 중에 중반 정도에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조금은 좀 나의 정원 안에서 이제 좀 작품을 계속 하고 싶은, 게 힘들죠. 이 10억으로 이런 영화를 만든다라는 게 사실 아까 감독님 작품 중에서는 규모가 커졌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제작비로 스텝을 꾸리고 배우를 꾸려서 연출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계속 이제 그 저예산으로 영화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죠. 창작자로서. 그랬을 때 좀 유리정원에 있는 재현 같은 마음도 한편으로는 가지실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저를 분석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조금 약간 뭐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이제 오늘 뒤에서 보면서 항상 아쉬운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컴퓨터 그래픽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되게 매드맨 포스트라는 곳에서 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도 어쨌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나무 인간이 딱 변할 때 이렇게 뭔가 더 돈을 썼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 그래서 이제 환타지를 하려면은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는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 자체도 사실 유리정원을 찍는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되게 같이 작업하는 것들이 그래서 구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시나리오가 과연 내가 영화가 될까? 약간 이런 의심을 갖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딜레마를 계속 겪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딜레마를 계속 겪으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느끼는데 저 자체도 아마도 유리정원을 저도 이제는 5년 촬영한 게 저희가 2016년이었거든요. 예. 16년 여름에 이제 촬영을 했는데 좀 오래된 그때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저도 사실은 기억은 안 나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하지만 이제 고철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부서지지 않는 아니 화살촉 같이. 두 분의 협업을 또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관객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문근영 배우님께는 같이 또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혹시 근영 배우님이 시나리오만 좋다면 저예산 장편을 다시 출연하실 생각도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도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영화, 저예산 작품에 대해서 어떤 또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 가운데 신수원 감독님과의 협업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성 감독님과 다시 작업하는 건 언제든 환영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저예산 독립영화, 상업영화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몰라요. 배우로서. 그래서 그냥 저는 캐릭터가 좋고 이야기가 좋으면 연기하는 편이라서 네. 얼마든지 꼭 저예산 독립영화든 아니든 캐릭터와 이야기만 네 저의 마음을 훔친다면 저는 언제든지 네. 촬영할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만 잘 써와라. 그리고 2시간, 3시간 나를 잘 설득시켜주면 나는 규모는 상관없다라고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2시간 수다를 이렇게 잘 풀면 됩니다. 네. 질문이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100% 소화를 못하죠. 네.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하나만. 네,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네.
손 드시면은 사실 손 드는 분 그래요? 그러면 손 드는 분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려도 되겠죠? 네. 두 분이 드셨네요. 네, 그러면은 네. 짧게 하나씩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때 뵙고 여기서 또 뵀는데요. 몇 년도인가요? 네. 그게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윤리적인 부분이 좀 이게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마음으로는 차마 이렇게 이 영화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게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드려야 되는 게 이제 그 실험 문제 있어가지고 감독님께서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스토리상으로는 소극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수님도 본의 아니게 죽어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있다 보니까 새가 또 어떻게 또 포수한테 이렇게 포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총이 와서 떨어진 새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 나름의 이제 그 감독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런 건지 여쭙고 싶고요. 또 그때 부산국제영화제 때 뵀는데 또 이번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때 또 뵐 수 있는지 또 궁금해서 이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 이 영화를 결국 질문이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숲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했어요. 어느 날 숲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울창한 숲에 갔는데 그 숲에 우거진 그 풀들과 나무들이 살아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평화를 주기도 하지만 위협이 되기도 할 수 있겠다. 약간 어떤 동물적인 어떤 그런 그 공포심 같은 게 제 안에서 그냥 느껴졌고 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도 고목나무 신화가 있잖아요. 동네마다 사실 오래된 고목나무를 섬기는 이런 신앙이 미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좀 도덕적인 문제에 접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교수가 죽었잖아요. 예? 그쵸? 네. 교수가 죽었고 그런 은폐했고. 것들, 그런 네. 것들이 일단 어떻게 보면 신화 우리 나라에 원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토속 신앙이라든지 제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 안에 녹여서 교수를 죽였습니다. 네, 진짜 그 장면이 압권인데 사실 그 재현이 심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마치 숲의 정령이 된 것처럼 그 전체를 관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화살촉의 어떤 그런 독함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네, 저희 부산 영화제 이제 그러니까 가실 계획이 있냐 이 얘기 해주셨는데 작품이 있어요, 맞죠? 네, 일단 물어볼게요. 네, 저도 작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기. 저도 아직 없습니다. 작품이. 작품 없으세요? 네. 지금 없죠. 네, 없습니다. 빨리 좀 만드세요. 네, 저 마지막 질문에 그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이 춤을 출 때나 마지막 엔딩 장면에 쇼팽 왈츠 피아노 선율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동안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감독님이 그 음악을 특별히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음악하고 그 다음에 초반에 나온 게 옴브라 마이프인데 옴브라 마이프도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한테 추천을 했고 그 쇼팽의 왈츠도 제가 사실은 이게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평소에 옛날엔 클래식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막 락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나이가 먹었는지 레인보우가 끝난 다음에는 락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클래식을 많이 들은 이유가 사실 곡을 쓸 때 창작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되게 음악 감독님들이 물론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 때 기성곡들을 쓰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기성곡들이. 그래서 클래식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클래식은 저작권이 쓸 수 있거든요. 그냥 저희가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연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음악 감독이 피아노 진짜 잘 치시고 그래서 많이 들어요. 되게 많이 듣고 음악 감독님한테 제가 들었던 것들을 추천을 해요.
근데 음악 감독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럼 이건 어때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기성곡들을 쓰고 다른 것들을 음악 감독이 만드셨는데 그 쇼팽의 왈츠곡은 메인 테마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급스럽게 녹음을 했습니다. 정말 그 실현 피아노 연주를 잘하시는 분이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참 녹음을 해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믹싱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방송 출연해서 네.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누구 인싸가 됐던데요. 방송에서 네. 무슨 제가 프로그램 이름을 제가 네. 죄송하지만 성함이 아마 유리정원 OST 네. 여기 엔딩 롤에 보면 음악에 너무 죄송하네. 네. 어쨌든 한동안 슈퍼스타들 왜 뭐 하는 경쟁을 오디션 했었죠. 프로그램. 클래식 경쟁하고 막 이런 거기서 거의 막 순위 네. 거의 막 압도적인 순위에서 막 그러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TV에서 제가 봤어요. 예. 그럼 감독님도 이름을 기억 못하시는 우리가 엔딩 크레딧을 너무 확인해야 죄송하네요. 되는 네. 음악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음악 감독님이 계시고 네, 네. 그분이 이제는 연주자들을 연주하신 이렇게 네. 연주를 요청해서 이렇게 그 협업을 곡을 했습니다. 네. 들으실 수 있는. 네. 오은철님이십니다. 네. 와 대단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명이 저희 슈퍼 관객분이 알려주셨네. 밴드 예. 2. 맞아요, 오은철님입니다. 예. 네. 근데 이분은 군대 가 계셔서 영화를 극장에서 못 보셨어요 시사회 때. 오늘 보셨어야 됐는데. 네. 어쨌든 저예산 영화라는 걸 연출하는 감독은 이런 마음으로 클래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평소 음악도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질문을 여기까지 봤는데요. 아까 제가 그 DVD 4개가 사실 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20년 만에 뵙는다는 분이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 드릴게요. 네, 손 들어주시면은 그분 드리고 문근영 배우님 혹시 기억나는 질문 어느 분께 드리면 좋을지. 26년 만에 아까 드렸어요. 네. 네. 네, 드릴 거예요. 처음에 질문하신 두 분께는 드릴 거고 문근영 배우님이 픽하신 게 더 좋으시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가장 최근에 부산영화제 가서 뵀던 분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개 남았죠? 2개 더 남았어요. 감독님 생각난 질문 있으시면은 어느 분께 드릴지. 네. 시나리오 쓰는 과정이 힘드냐? 네네. 촬영이 힘드냐? 네, 그 질문하신 분 이따가 끝나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한 분은 제가 맞죠? 지금 한 5개까지 갔죠? 제가 질문을 하시지 못하고 질문만 하셨던 분이 있으니까 유리정원 세트 구성하실 때 영감 받으셨던 거 물어보셨던 분, 이분께 하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거 가져가시는 분은 DVD 플레이어를 사셔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감사히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전무후무한 사실 이 정도 규모는 배창호 기획전 요 정도에서 보실 수 있는 구성인데 여러분들이 자리를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휴일에 오셔가지고 더 이 자리가 뜻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우님과 감독님께도 또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될까요?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 유리정원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다시 또 볼 수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신성 감독전 이제 13년이잖아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감독님의 영화들을 볼 수 있길. 그래서 DVD 플레이어 한번 사놓은 거 아깝지 않게. 그쵸. 그때는 2작품으로 오실 거죠? 그래야죠. 그쵸?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여러분 증인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나리오 전데 저 감독님 바빠요 이러면은 여러분 증인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감독님, 기획전 지금 이제 초반인데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른 작품도 보셔야 되잖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저희는 가끔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오늘 이제 배우의 모습으로 이렇게 꾸미고 와서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그 부산국제영화제 때 이후에 이제 개봉하고 오랜만에 이런 지비 자리를 근영 씨 그 단편 때 제가 부천에서 지비를 같이 진행하긴 했는데 이 작품으로 해서 너무 뜻깊은 자리 만들어서 너무 좋고 이 토요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죽지 않고 예, 계속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못 받으신 분은 바로 상영을 합니다. 이 4편을 상영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명왕성을 트는데 이제 명왕성은 사실 개봉 버전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랑 이제 베를린에서 상영한 네.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개봉한 거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관심 있으시면 예, 블록버스터급이 예 거기도 그 네. 당시엔 아니었지만 지금 블록버스터급이 된 그쵸. 예,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기획전 작품들도 네, 뭐 못 보신 분들 꼭 이번 기회에 같이 확인하시고 배우님들도 만나는 그런 자리 갖기를 바라면서 저희 그럼 오늘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